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LA에서 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의 몇십 배에 달하는 면적이 타버리는 바람에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화재 규모가 워낙 커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이 비극적인 현장에 갑자기 한인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주지 못했던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피해자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 충격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주저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천사라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사회부 기자 엘리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일하다 만난 한국인 동료 지훈 씨 때문이었죠. 지훈을 처음 만난 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욕심이 대단하고 커리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충격적인 만행들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의 독점 인터뷰를 맡게 된 거였죠. 몇 주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취재했고 마침내 핵심적인 독점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제가 취재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기사를 먼저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기사에는 제가 취재한 정치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었고 세부적인 정보까지도 일치했습니다. 물론 지훈 씨는 그 기사가 우연의 일치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인은 타인의 것을 베끼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보게 된 그 충격적인 광경으로 인해 모든 것은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난 지금도 그날 있었던 일들이 생생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CNN LA 지국에서 취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 시내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LA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 발생, 강풍으로 인해 주거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LA 지역 산불 뉴스라고 생각했죠. 상사는 제게 산불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당장 취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카메라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뉴스 화면에 비친 지역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동생 제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제니야, 전화 좀 받아. 오늘 아침 제니는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라며 하루 종일 집에서 쉴 거라고 했었죠. 평소라면 금방 받았을 전화였는데 자꾸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불안한 마음에 회사를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이 저 안에 있어요. 제발. 아무리 CNN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검은 연기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큰 폭발음과 함께 성광이 번쩍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가 우리 아파트의 가스관이 폭발한 시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브라운 씨,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 소방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20층에서 발견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노트북 앞에 앉아 업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뜨겁게 죽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제니를 놀아주지 않았던 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언니, 나 놀아줘. 저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이었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교사였죠. 그들은 제가 언론인의 꿈을 키우는 동안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 제니는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였어요. 부모님의 늦둥이였던 제니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죠. 제가 실습 기자로 일할 때도 제니는 언니가 쓴 기사 다 스크랩했어 라며 저희 이로 패임을 자처했어요. 가끔은 제가 취재하러 가는 현장에 몰래 따라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더 으쓱해졌답니다. CNN에 입사했을 때도 제니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우리 언니가 CNN 기자라니 내가 더 자랑스러워 라며 SNS에 자랑을 하고 다녔죠. 입사 첫날 제니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제 옷차림을 체크해주고 격려의 쪽지까지 써주었어요. 그런 동생의 응원 덕분에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부 기자로서의 제 삶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아 LA 지국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커리어는 더욱 빛나게 되었어요. LA의 부촌인 비버리힐스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제가 꿈꾸던 성공한 기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무렵 제니도 LA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죠. 저는 아침이면 제니와 함께 세련된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오후에는 영화 프로듀서들과의 미팅을 가졌죠. 저녁에는 LA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며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제 일상은 항상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제 전부와 마찬가지였던 제니와 고급 아파트가 불타버리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취재를 해야 했지만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온 동료는 패닉한 제 얼굴을 보고는 혼자서라도 취재를 하겠다며 뛰어다니기 바빴죠. 한편 집을 잃어버린 LA 시민들은 임시 대피소인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대피소지 체육관에는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이재민 수백 명이 모인 이곳에서는 매일 같은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재난 대응을 하는 FEMA의 담당자들은 복잡한 서류 절차만 강조했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죠. 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야? 그때 한 남성이 FEMA 신청서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천식이 있다고, 숙소 배정이 시급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돌아오는 대답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소리뿐이에요. 그렇게 체육관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어요. 매트리스도 부족해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아이들. 정부 관계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차분히 기다려달라 는 말만 반복했죠. 이러다 폭동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관 입구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조끼를 입은 의문의 한국인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끼에는 한글과 영어로 재난구호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30분 안에 따뜻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마련된 부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왼쪽.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한인들을 보며 소란스럽던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밴에서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고 의료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제 아내가 천식이. 그때 아까 그 화가 났던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진찰해 주실 거예요. 응급 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레이스라는 이름표를 단 40대 여성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왜 하필 한인회가? 하지만 곧 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원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거든요. LA 전역의 한인 교회와 사찰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시설은 임시 거처이자 물품 보급소로 변신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이 24시간 상주했고 통역봉사자들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임시 숙소와 일자리 연결까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기부된 옷가지들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임시 돌봄교실까지 운영되고 있었죠. 특히 그레이스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한인 봉사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FEMA가 복잡한 서류 심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체육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인 봉사자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었죠. 이런 큰 도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이 아픔을 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피며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 한인 봉사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작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마치 제니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또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한인들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레이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그녀를 인터뷰하던 중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LA 폭동 때 가게를 모두 잃으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그레이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재난 구호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지, 교회와 사찰이 어떻게 연대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항상 있었어요. 저는 혼자 살아남겠다는 오만한 마음에 항상 모든 걸 혼자서 해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저보다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웠던 건 그들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재난 상황별 매뉴얼이 있었고 모든 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의료진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임시 숙소는 24시간 운영되었죠.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도시락 몇 개 나누는 것부터. 그레이스의 말에 다른 봉사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한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약사분들 다들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LA 전역의 한인 상점들이 물품을 기부했고 식당들은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어요. 한인 부동산 중개사들은 임시 거처를 연결해 주었고 변호사들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었죠.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도왔어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은 밤까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 봉사자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여기 김치찌개 좀 먹어봐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니가 생각났거든요. 제니도 항상 이렇게 저를 챙겨주곤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봉사자들은 24시간을 세 교대로 나눠 일했습니다. 새벽에도 누군가는 항상 깨어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했죠. 놀라웠던 건 그들 대부분이 본업이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제 질문에 한 봉사자가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들의 헌신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묵묵히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제가 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과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인 커뮤니티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다짐해요. 저도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그것이 아마도 제니가 진정으로 바랐을 때 모습일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봉사자 중 한 분이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은 박영호 할아버지세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시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로 서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1950년에 미군으로 참전했다네. 그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 민간인들이 미군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심지어 자신들의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난 이제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야. 한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 더 많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전용사야말로 떵떵거리며 내가 최고라 믿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미국인들에게 보여줄 최적의 소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의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인연과 감사의 마음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가 단순한 선행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이어져 온 것임을 알게 되었죠. 미스 브라운,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자 DNA라고 할 수 있죠. 그레이스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다시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선순환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제 안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깊은 존경심이 채워갔죠. 그렇게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미국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모임을 만들었어요. 참전용사들의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안 계셨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은 한인 봉사자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셨고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연신 되내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존 밀러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1951년 겨울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였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나를 숨겨주고 치료해줬어. 그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을 텐데 매일 죽이라도 끓여다 주셨지. 그때 맺은 인연으로 내 딸이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저는 취재를 마쳤고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아닌 커뮤니티의 인연을 다루기로 한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로 돕는 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레이스의 이 말은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쟁 중에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참전용사들, 한국에서 평생을 살기로 한 퇴역군인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분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끈처럼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런 유대감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전용사들의 자녀, 손주들까지 한인 커뮤니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서로를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죠.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왜 한인들이 이토록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그들에게 공동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영웅들의 귀환, 잊혀진 전쟁, 잊지 못할 인연. 이것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제목입니다. 되돌아보면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은 마치 치유의 여정과도 같았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난 한국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았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전쟁터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을. 그들은 적군도 아군도 가리지 않고 도왔어. 존 밀러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는 참전용사들의 과거 이야기로 시작해 현재 LA의 한인 커뮤니티로 이어졌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인연.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죠. 산불 피해 현장에서 만난 한인 봉사자들의 모습은 70년 전 전쟁터에서 미군들을 도왔던 한국인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야. 한 참전용사의 손자가 한인 봉사자들을 바라보며 한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 진정한 영웅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CNN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잊혀진 전쟁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고 있던 한인 커뮤니티의 선행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작품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니를 잃은 후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였죠. 화려한 뉴스룸의 앵커가 되는 것이 아닌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전하는 일. 그것이 진정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엘리, 이제 내가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 그레이스의 이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던 예전의 엘리가 아닌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기자로서의 제 모습을 보게 되죠. 제니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 상영을 마친 날 지훈 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다큐멘터리를 정말 잘 봤다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엘리, 당신이 한국 콘텐츠를 할 줄 몰랐어요. 나랑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맞아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훈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어졌고 지훈 씨가 제 취재를 훔쳤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 씨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무척 놀란 것 같았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알고 보니 지훈 씨는 제 상사에게 그 소재를 추천받은 것이었어요. 상사는 제가 그 취재를 하는 걸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정말 우연의 일치였다니. 저는 지훈 씨와 대화를 나누며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국을 미워했던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컨텐츠를 자주 다뤘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다며 열광했어요. 소위 대박을 친 거죠. 그렇게 CNN 내부에서는 한국 컨텐츠를 잘 다루고 가장 많이 취재하는 기자가 되었답니다. 특히 매년 6.25가 되면 저는 참전용사들과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모이는 추모식을 취재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들으며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영웅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서로를 기억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인간성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제니가 진정으로 바랐을 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단순하게 정의했던 것 같아요. CNN의 유명 앵커가 되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비버리 힐스의 고급 아파트를 가지는 것, 사회적 영향력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제니를 잃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였어요. 지훈과의 갈등에서도 한인들을 볼 때도 저는 항상 제 관점에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세상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한 진실과 가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두 번째는 진정한 영웅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이나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묵묵히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로 깨달은 건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나누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그 놀라운 연대의식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늘 특종을 쫓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느냐는 것을.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이런 깨달음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다짐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고,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자고. 그것이 아마도 제니가 진정으로 바랐을 제 모습일 테니까요. 제니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저를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